오늘 거는 간단합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어떻게 유형 분류를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은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간과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서 많이 보여드릴 거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3시간 반 동안 에피타이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려둘게요. 자, 그러면 촬영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진명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초 형성 강의, 저는 이제 기초 형성이라고 이름을 잡아놨는데 2023년도 오공채 외교관 후보자, 그리고 7급 공부하시는 분 어느 분들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상황 판단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1교시는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저는 전준명이라고 하고요. 분명은 여기서 글자 하나만 바꾸면 바로 나오고 어차피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저희 원장님께서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셋을 약간 좀 뚫고 지나가자라는 이름으로 예전에 돌진이라고 닉네임을 쓰고 상황 판단 과외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너무 저돌적이니까 조금 풀어서 전진이라고 하자라고 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전진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냥 뭐 학력이나 양력 뭐 이런 건 그닥 중요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고려대 로스쿨 다니고 있고요. 다니고 있다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저희 뭐 선배님도 그러시듯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면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어요. 전 정말 열심히 다녀보려고 1학기 때 해봤는데 빡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저, 법률저널, 뭐 해커스, 뭐 베리타스 이런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고시반이 있는데 거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고시반에서 2년 반 동안 강의를 했고요. 아마도 내년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양대학교에서도 했었고, 뭐 성대에서도 특강 나갔었고, 전남대, 충남대 등등 여러 군데 대학 강의에 특강 나갔었어요. 5급, 7급, 뭐 민경채 거의 대부분 다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는 이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성적이라고 했을 때 뭐 제 강의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전에 저 윈터스쿨이나 선행반대 들었던 분들이 뭐 별개로 치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적은 되게 좋다. 뭐 그런데 강의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제 스스로도 작년 강의 같은 경우에 불만족스러운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성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언어냐, 상황이냐, 뭐 인증은 했냐,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19년도 상황판단은 95점을 맞았고 옆 회사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었어요. 상황판단 장학금 받았었기 때문에 이름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요. 최고 득점 자료. 그리고 21년도 언어리도 90점 맞았었고 22학년도 리트 추리논증도 99.8 맞았었고 뭐 제가 다 적으면은 이거 더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다 덜어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점수가 이제 항상 고르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좀 그러니까 그 에이징 커브라고 있잖아요. 꺾여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떨어진 거를 어떻게 복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년도에 언어리에 67.5점을 맞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말하는 핑계 같은 것들이 있지만 67.5점을 맞았는데 그 다음에 90점을 끌어올렸어요. 추리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도에 추리논증을 제가 95%인가 94%인가 거의 한 10개를 틀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22학년도에도 3개를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7개를 더 맞춘 거죠. 그래서 떨어진 점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잘 알고 있고요. 제 학생들 중에서 3, 4년씩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3, 4년씩 시험을 못 붙었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붙잡고 3개월 갈구면 못 붙는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3, 4개월 제가 붙잡고 혼내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거고요. 처음 오신 분들, 처음 시험을 건드리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초반에 어떻게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상황 판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피셋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이제 피셋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러 강의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 소개로 인해서 이제 행대에서 학부생 대상으로도 한 1시간 정도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때 강의 때 여기 계신 학생들 여기 없을 것 같긴 한데 다 이제 합격생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좀 언론을 많이 타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운 좋게 또 이 좋은 자리에 맡아서 갔었는데 좀 위험하더라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압니다. 어쨌든 간에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게 이제 P셋이란 대체 무엇이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는 물론 상황 판단 강의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거지만 기본적으로 P셋이라고 하는 게 공직 적성 평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고 그걸 평가를 하는데 대체 왜 언어, 자료, 상황 따위를 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읽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적합한 대안을 찾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지식 수준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공부는 문항 단위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 그리고 제가 작년에 수업했던 방식들 중에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들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험이 총 4과목을 치죠. 헌법을 치고 이거는 뭐 저희 원장님께서 설명회 때 엄청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헌법 치고 언어 치고 자료 치고 상황 치고 이 텀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한 7시간 정도 또는 많게는 8시간 정도를 한 번에 치는 시험이다. 요거 혹시 앞에 자료 해석 우리 훈영 수업 들었다 하시는 분 없나요? 조은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 한 3분 계시네요? 비슷한 말 할 거예요. 비슷한 말 했을 거고 저도 처음 그 형님 만났을 때 말했던 게 이거였어요. 이 시험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연달아 치는 시험이에요. 쉬는 시간이 비록 1시간 가까이 있긴 하지만 그게 엄청난 체력 소모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운동장을 돌아요. 그 운동장 도는 것도 체력 소모야. 근데 운동장을 안 돌면 머리를 쓰니까 운동장을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시험장 들어가 보신 분? 네, 몇 분 계신데 시험장 안 들어가 보신 분은 아직 모를 거예요. 시험장에서 점심을 먹고 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뺑글뺑글 돌기 시작합니다. 운동장을 돌아요. 막 약간 뭐랄까 다들 홀린 것처럼 운동장을 도는데 그 도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거든.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전 시험이 생각나고 망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운동장을 도는 거죠. 이제 본인들 정신 수양을 한다고. 근데 그것조차도 체력 소모고 이 점심시간에 직전 시험을 친 것 때문에 에너지 빨리는 것도 뭐 체력 소모고 어쨌든 간에 7시간 내도록 8시간 내도록 여러분들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8시간 동안 체력이 유지되도록 어떤 체력이? 머리의 체력이 유지가 되도록 또 뭐 형님은 뇌력이라고 했고 저는 이제 지구력이라고 말을 했었고 헬스 하듯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 시험을 끝까지 잘 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언어까지 치고 나면은 헌탈한 친구들 여기서 죽고요. 언어 조진 친구들은 뭐 여기서 또 같이 죽겠죠? 그 다음에 자료 치고 나면 상황이 이제 칠 체력이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치는 시험인데 제일 여러분들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시험이 상황 판단이다. 그래서 상황 판단은 이름부터 상황 판단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판단을 할 때 어떤 게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을 세울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돼요. 언제? 이걸 다 치고 나서 남아 있어야 돼. 체력이 남아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남아 있냐? 보통은 안 남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어떤 연습? 8시간 동안 피셋을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보기만 해도 끔찍해 보이는 표정이신데 실제로 이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시켰을 때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는데 시험장만 가면 조진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법률전을 시험 치면 10등 안에 들어갔는데 시험장만 가면 망해요. 왜 그러냐? 멘탈 관리랑 체력 관리 때문에 그래요. 시험 칠 때, 그러니까 모강을 칠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만큼의 에너지를 쏟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망해도 되는 시험이잖아요. 장학금 헌터 아닌 이상 망해도 되는 시험이니까 모강을 칠 때는 이렇게 에너지가 안 빨려. 사실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걸 언제 연습을 시킬 거다? 제가 기초 강의가 끝나고 나서 기본 강의를 하잖아요. 기본 강의 때 이걸 연습을 시킬 거예요.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너무 진이 빠질 것 같고 매일은 아니고 몇 번 정도 시킬 거고요. 이거 뒤에서 제가 접근법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8시간 동안 치는 게 피셋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체력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황 판단에서는 마지막에 기준 같은 거를 세워놓고 판단하는 걸 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체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보존할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근데 사실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올해는 뭐 평시처럼 쳤는데 7급이 지금 언상을 합쳐서 치잖아요. 내년에 만약에 5급도 언상을 합쳐서 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대체 무슨 파란이 일어날까?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7급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7급 같은 경우는 상황을 먼저 치니까 언상을 묶어서 치니까 본인이 적당히 체력 안배를 할 수가 있고 5급은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시험 문제는 총 40문항입니다. 90분 동안 시험을 치고요. 40문항의 구성은 일관돼요. 언어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1번에서 20번까지 21번에서 40번까지가 외형적인 유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만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비슷했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난이도와 21번에서 40번까지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코로나 시국 이후로 단일 책형으로 나오게 되면서 요즘에는 난이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온다. 자, 1번에서 40번까지 난이도는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갔고요.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20문제 똑같은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총 40문항 90분.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법률 문제를 읽고 법률 문제를 푼다. 법률 문제를 푼다라는 게 뭐냐면 조문을 던져줘요. 그리고 그 조문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 그리고 그 조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적용시켜서 풀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요. 계산도 시키고요.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하나의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주고 또 풀립니다. 요 뒤에서 더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그런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고요. 이전 자료집을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 질리셨을 것 같은데 단권화 노트 말고 핸드아웃이 나갈 게 좀 더 있는데 제가 저한테만 안 왔나요? 저한테만 아는 것 같은데 그 보수 자료라고 추가로 나온 거 있지 않나요? 그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거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이원 분류표부터 해가지고 다 적어놨었는데 사실 원래는 제가 이걸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완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어요. 작년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완벽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분류를 했었는데 뭐 사실 니즈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고득점하는 친구들 보면 기분이 되게 좋긴 한데 그래도 사실 상황 판단은 방어 과목이어야 되고 올해 시험처럼 더럽게 나왔을 때 70점 맞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올바른 선생님인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많이 덜어내고 쉬운 부분들로 일단 기초 강의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핸드아웃에다 적으시면 될 부분인데 이 시험은 측정 영역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에 행정고시를 만들었던 인혁처에서 만든 발간 자료집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해력, 추론력, 분석력, 평가력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거 보시면은 너무 간단한 소리인 것 같은데 이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쟁점이 무엇인가,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 뭐 지문 주고 글지문 주고 그 안에서 어떤 원리 같은 걸 이해하는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은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에 대해서 해석하게끔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해력이 된다. 기본적으로 님들이 글을 읽을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력이라는 거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잖아요. 우리가 2차 공부를 하고 대학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굉장히 일상 언어적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막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해력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올려줘야지 상황 판단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력이에요. 추론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연습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론의 사이클이라고 해야 되나? 추론 프로세스 자체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험 40문제 있으면 30문제는 이전에 나왔던 거 똑같이 나와요. 이 껍데기만 바꿔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개 버리고 30개 중에서 추론해야 되는 문제만큼은 내가 완벽하게 기존의 사이클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추론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이름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뭐 대안으로 설정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요새는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안 나오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추론이라는 말 그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시험에서는 추론 문제들은 어떤 사이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외워야 된다. 그게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는 핵심 유형이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께서는 필수 유형이라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다. 그런 어떤 정형화된 유형에 있는 것들의 추론 스타일을 다 우리가 암기를 해주자.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분석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력이라고 하는 건 뭐 2년에 한 번 정도씩 나오는 게 있어요. 대안 1, 2, 3 해서 대안 1, 2, 3 평가해라.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들도 분석력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다음 평가력이라고 했을 때 뭐 비슷하죠. 비슷한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측정 영역을 구분해 놓고 제가 작년에 이걸 다 잘라서 문제를 50개 유형을 다 박아 넣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전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한 건데 사실 연습시킬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타협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75점 이상으로만 만들어주는 걸로 85점으로 넘겨주겠다 이런 거를 좀 포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바꿨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시험에서 평가하는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사고 영역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앞에 측정 영역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언어적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둘 다 평가하는 게 상황 판단입니다. 언어 논리는 어때요? 언어만 평가해요. 자료는 어때요? 수리만 평가해요. 상황은 뭐예요? 종합적 능력이에요. 언어랑 수리를 모두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언어 능력을 발휘해서 조건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수리적인 아이디어들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모두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요. 그때 사고 방식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하나 이제 법학적 사고예요. 법률 문제들 푸는 거죠. 요거는 굉장히 연습하기 쉽습니다. 제가 요번 7급 강의 때도 테스팅 해봤고 즉각적으로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들이 꽤 많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내일 자료에서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법학적 사고고 제가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 이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 추리 논증하면서 생각했던 거 다 접목을 시켜서 이번에 강의 교재를 개편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적 사고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가 초등 수준이라고 적어놨어요. 초등 수준이라고 적어놓고 이 초등 수준이라는 게 사실 딱 그거거든요.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 같은 걸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어떤 것들. 근데 이게 문과생들한테는 쥐약이에요. 여러분 입법고시 수석생들 보면 항상 통계학과 애들이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 수리적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입법고시 문제를 보면은 퀴즈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퀴즈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이제 수통 애들이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5급도 마찬가지로 5급에서도 수리 능력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해요. 물론 올해는 좀 다릅니다. 수리가 어렵게 나왔다기보다는 문장이 더 어렵게 나와서 그런 건 맞는데 19년도처럼 또는 12, 13년도처럼 수리 퀴즈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해요. 근데 그 부분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막고자 한다면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건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누구보다 더 잘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뛰어난 선생님들 많이 있지만 우리 이 상황 판단 하는 쪽에서 강사들 중에서는 제가 수학 쪽에서는 아마 가장 성과가 클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수학 쪽에서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게 있고 또 입법고시랑 그리고 행시랑 그런 검수했던 친구들이 지금 기본 강의를 위해서 수리 퀴즈를 문제를 준비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특강으로 수리 퀴즈 기존 자료를 아마 활용을 해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여러분 제가 연습시켜 드릴 수 있는 거다. 그냥 수리적 사고라는 게 있구나.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험에 나올 거는 저 사람이 다 알려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적응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하는 습관 같은 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맨 끝에 이제 숫자만 보고 평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단어 몇 개 보고 뭐 그림 맞추기로 문제 푼다. 이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물론 방어 점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60점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응적 사고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적응적 사고가 제가 뭐라고 적어놨죠? 단계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맥락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뭔 소리냐? 문제 풀 때 스텝을 밟으라는 거예요. 미시경제학 스텝 1, 2, 3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도 전부 다 스텝이 있고 그 스텝을 제가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암기하는 영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리 퀴즈는 암기거든요. 수리 퀴즈는 여러분들 암기인데 그 부분 빼고는 제가 다 정보적 사고를 알려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 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옆 시험
피셋하고 리트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죠? NCS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공기업 준비해 본 사람 있나요 여기? 다들 바로 5급하러 왔죠? 네, 공기업 시험이 NCS죠. 직무 적성 평가라는 건데 그 시험에서 10개 항목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자본관리라는 능력이에요. 그 S 선생님 옆 학원에 저쪽 학원 말고 이 바로 옆에 있는 학원에 S 선생님이 자료 해석 하시면서 이 자본관리도 같이 하시는데 정말 저희 학교 선배라서 되게 존경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본관리를 수업을 되게 잘 하세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자본관리 같은 경우에 문제를 되게 많이 모아놔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다. 그래서 자본관리가 뭐냐? 여러분들 기출문제 지금 하나라도 풀어보신 분? 그냥 하나도 안 풀어본 사람? 하나도 안 풀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그럼 기출문제들 중에서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시간 안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순서를 짜맞춰 봐라. 아니면 뭐 신호등 건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을까? 이딴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원관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 가지 자원들 있죠. 시간, 돈, 뭐 아니면은 인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처음부터 적혀 있었다. 이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인혁처에서 만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소재로는 이제 법률과 행정, 생활, 시사가 나오는데 법률 문제는 뭐 항상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뻔하게 보실 거고요. 행정 문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규정, 조건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이제 행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활은 뭐 체육 문제들 나오기도 하고 퀴즈 같은 데 되게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문 문제들 만들 때 이런 거 쓰인다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제가 시사라고 적어놨어요. 뜬금없죠? 우리 시험에 시사 문제가 나왔던가? 매년 나왔어요. 매년 나왔고 매년 3-4문제 이상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쳐보신 분들은 그 고양이 보호소 문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소 문제. 그거 제가 2월 달에 시사 문제 건드릴 때 나올 수 있다고 내용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무료로 특강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법을 다루면서 유기동물 보호법 관련해서 당시 이제 대선 후보들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를 했었고 그 직전에도 사실 그 유기묘에 대한 그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충분히 선생님들이 낼 수 있는 거였어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사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살짝 뒤틀어서 돼요. 이 소재로 뭔가 만들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그걸 만드는 거야. 그래서 유기묘를 직접 건드리면 문제가 되니까 유기묘 보호소에서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로 문제를 낸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어떤 게 나왔었냐면 화장실 변기 수가 이제 너무 적다. 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1개밖에 없더라. 뭐 이런 것들로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18년도 11월이에요. 19년도에 바로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나왔냐? 남녀 화장실 변기 설치 개수 뭐 이런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사를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님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건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험, 그러니까 추리논증 제가 수업하는 학원에서도 시사 교육을 다 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엔 정리를 다 해놨고요. 하반기만 정리를 해서 여러분 드리면 아마 거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조작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여러분 눈으로 다 보이실 겁니다. 그걸 제가 파이널 때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쨌든 문제 소재는 법률, 행정, 생활, 시사가 기본적으로 나온다. 생활 안에서 퀴즈 같은 것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